그 당시를 우리가 다시 이렇게 회귀해 보면 패스트트랙을 바른미래당 안에서 의사결정하는 과정에서 갈등이 촉발된 거고요. 그 당시에 김관영 원내대표가 본인이 하고자 하는 그 욕심 때문에 12대 11로 나온 그 결과치를 갖고 밀어붙인 거예요. 예, 결과적으로. 그 당시에 11명은 반대했던 거죠. 예. 그것이 지금 그대로 이렇게 분리돼 있는 거죠. 그 과정에서 사보임을 강제적으로 하고 또 거기서 갈등이 계속 촉발되면서 본인도 임기 다 못 맞추고 이제 나오게 된 거고 뭐 거기에서 이제 오신환이라는 사람이 이제 원내대표가 되는. 그게 이제는 오히려 역설적이게도 강제 사보임 당한 오신환이 이제 이 바른미래당의 원내대표가 된 거죠. 예. 아닌 말로 제가 그것이 합법적이라면 지금 제가 소위 당권파라고 하는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 상임위를 농해수위에서 갑자기 산자위로 바꾸고 뭐 마음대로 내가 종이 쪽지 하나만 내면 사보임이 되는 그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교육위원회에 있는 임재용 간사를 너 저기 그저 농해수위로 가라. 아무 관계도 없는 오늘 서류 내면 내일부터 농해수위 위원이 되는 겁니다. 그게 합당하고 온당한 겁니까? 이런 불법적이고도 옳지 않은 일들을 자행하면서 서로 생각이 다른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의 어떤 의사결정 권한을 찬탈해 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뺏어가는 과정 속에서 그것에 대해서 저항하고 반대했던 세력이 지금에 있는 유승민 대표를 중심한 변혁 세력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른미래당의 내부 원내 권력이 역전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목소리가 다를 수밖에 없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제가 공수처나 검경수사권 조정 선거법은 좀 논외로 하더라도 이 검찰개혁 법안들을 제가 반대한 사람은 아니에요. 제가 법사위에 5년 동안 있으면서 가장 검찰개혁을 부르짖었던 그 속기록에 다 남아 있습니다. 그런 사람인데 제가 왜 거기서 패트를 반대했냐. 이거는 패스트트랙으로 이 세 가지 법안을 묶어서 갈 일은 아니다. 이런 경우는 없다. 왜 패트는 그 개별 법안들별로 굉장히 중요한 어젠다인데 왜 선거법과 공수처법과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을 다 세 개를 묶어서 맞바꾸기를 하냐. 이거는 정의롭지 못한 거다라는 생각이 있었던 거고요. 그 과정에서 저는 공수처는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중수부 특수부의 또 검찰의 직접 수사와 기소 권한을 동시에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분산시키고 분리시킨다는 것이 검찰 개혁인데 왜 공수처는 그럼 똑같이 검찰처럼 수사 기소권을 동시에 갖는 그 수사기관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냐. 당신들은 선한 권력이라고 이것이 제대로 작동된다고 얘기하지만 예를 들어서 역사가 바뀌어서 우병우 같은 사람이 나와서 공수처를 장악하면 결과적으로 법원 판사를 장악하고 검찰을 장악하고 경찰을 장악해서 모든 사정기관 이 사법적 기구들을 다 장악해 버리면 그거는 더 오히려 독재가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 제도에 대한 시스템을 정확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게 기본적인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검경수사권 조정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이 공수처에 대한 법안을 일찌감치 제가 대표 발의해서 내놨습니다. 그 일관성 있게 제가 그 목소리를 내왔고 그 법안에는 기소권이 없는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라고 하는 이 고위공직자를 전체를 비리 집단으로 예정하는 이런 명칭도 제가 옳지 않다고 생각해서 고위공직자 부패 방지처라고 하는 법안을 기소권 없는 수사기관을 제가 이미 법안을 내놓은 겁니다. 그 소신이 제가 계속 누적되고 축적돼 온 것이에요. 그래서 검경수사권 조정위원회 위원장을 하면서 제가 소위원장 하면서 7차 회의까지 거쳐서 검경수사권 형소법은 제가 만들어 놨고 공수처는 그래서 우리 당의 의총을 통해서 세 가지 조건을 제시했죠. 기소권 없는 공수처를 민주당에서 받으면 오케이. 그 다음에 인사권 독립을 하기 위해서 공수처장은 정치적 중립 독립성을 확보해야 된다. 그래서 야당에 비토 권한을 줘야 된다라고 해서 그거 냈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검찰이 왜 전 세계 유일하게 이 피신조서 증거 능력을 검찰에만 부여하냐. 피신조서 증거 능력을 삭제하는 거. 이 세 가지를 우리 당론으로 민주당에다 던진 거예요. 그래서 민주당이 두 개는 받았죠. 뒤에는 피신조서 증거 능력과 비토 권한은 받았습니다. 피신조서 증거 능력은 내가 그렇게 주장을 했는데도 민주당이 안 하겠다는 것을 불가피하게 받은 거예요. 그건 굉장히 역사적으로 큰 변화가 있을 겁니다. 형사소송 체계에 있어서.
그리고 마지막에 기소권 없는 공수처는 본인들이 못 받는다 하면서 부분 기소권이라고 하는 기형적인 안으로 다시 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판사, 검사, 고위 경찰에 있어서는 공수처가 그 대상 인물에 대해서는 기소권을 갖는, 다른 범죄나 다른 대상에는 기소권을 안 갖고 판사, 검사, 고위 경찰에 대해서는 기소권을 갖는 이런 기형적인 구조, 전 세계의 유일무이한 이런 구조를 김관영 대표가 선거법하고 맞바꾸면서 그거를 하고 싶은 욕심에 받아서 가지고 온 겁니다. 그래서 저희 의총에다 갖다 붙여놓으니 12대 11이 된 거예요. 제가 그때 계속 수도 없이 얘기한 게 의원들한테, 나는 기소권 없는 공수처가 내 평소 소신이고 가치지만 당론으로 의원들의 3분의 2 이상이 그것을 동의하면 기소권이 있어도 공수처를 만들자고 하면 내 소신을 접으면서 나는 그 뜻에 따르겠다라고 얘기했어요. 그게 당론으로 안 될 것 같으니까. 당론이 3분의 2. 3분의 2입니다. 예. 그런데 당론이 안 될 것 같으니까 2분의 1 과반 표결로 해가지고 그것도 간신히 12대 11이 나온 거예요. 한 표 차로 그것을 밀어붙여가지고 지금의 이 사단을 만들어 낸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 동의할 수가 없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내가 이미 나는 내 소신과 반하지, 당론이 아닌 이상은 나는 부표를 던질 수밖에 없다고. 근데 이 부분에서는 또 네. 바른미래당 권은희 안이 있잖아요. 네네. 그거는 어떤 겁니까? 그러는 과정에서 네. 저를 강제 사보임하고 권은희 의원도 김관영 대표가 자기 말 안 듣는다고 강제 사보임했잖아요. 네. 그러면서 의원들이 갑자기 돌아서기 시작한 거예요. 이건 너무 심하다. 무슨 욕심을 부리길래 저렇게 막무가내로 하냐. 그래가지고 권은희 의원을 설득하면서 김성식 의원까지도 거기에 대해서 반발하고 안 된다고 하니까 김관영 대표가 설득하면서 권은희 의원이 중재안을 낸 게 그 백혜련 의원의 공수처 안과 권은희 의원이 제시하는 그 안을 동시에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한 겁니다. 이런 이상하고도 기형적인 행태들을 벌인 거예요. 국민들은 헷갈리죠. 예, 아주 이상한 나쁜 짓을 한 가장 겁니다. 큰 차이는 뭐죠? 거기는 그 부분 그 기소권을 직접 공수처에 있는 검사가 행사하는 게 백혜련 의원 아니고요. 네. 권은희 의원 안에는 기소 권한을 기소 배심제를 선택해서 국민들로부터 배심위원회를 꾸려가지고 기소권을 거기에다 준 겁니다. 예, 검사가 직접 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또 한 가지 제일 중요한 거는 지금 검찰이 왜 정치 권력에 기생해서 맨날 권력의 눈치를 봤냐 하면 인사권이거든요. 그렇죠. 인사권이 대통령이 모든 2200명 검사의 임명 보직 권한을 갖고 있어요, 법으로. 그런데 백혜련 의원 안에는 전혀 엉뚱하게 공수처 처장, 차장, 검사 모두를 대통령이 임명하게 만들어놨어요, 갑자기. 저는 제가 강제 배제당하면서 그런 거는 우리 바른미래당의 안도 아니었는데 그거를 그렇게 해버린 거예요. 그거 야합한 거죠. 그런데 권은희 의원 안에는 기본적으로 공수처장에 대한 인사권만 대통령이 행사하는데 아까 말한 추천위원회에 야당 비토권이 들어가 있고요. 5분의 4. 예.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나머지는 차장과 수사관, 조사관들은 기본적으로 인사위원회, 공수처 내 인사위원회를 통해서 이 공수처장이 임명권을 갖게 되는, 인사권을 갖게 되는 이렇게 독립성을 확보해 놓은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 예를 들어서 검찰총장을 대통령이 임명했는데 검찰총장이 마음에 안 들 수 있잖아요. 그럼 청와대는 중앙지검장한테 힘을 실어줘요. 과거에 문무일 총장 있을 때 뭐 서초동에 총장이 2명이니 뭐 이렇게 했던 것이 윤석열 당시 중앙지검장한테 힘을 실어주니까 허수아비로 만드는 거죠, 총장을. 모든 인사권을 대통령이 갖고 있으니까. 그런데 만약에 공수처장을 아무리 중립적인 정치적으로 독립적인 사람을 임명한다고 한들 나중에 엉뚱하게 자기 마음에 안 들면 공수처장은 자기 마음대로 아무건 제약 없이 뭐 국회 동의도 필요 없고 예, 청문회도 필요 없고 임명할 거 아닙니까? 차장을 자기 마음대로 차장을 통해서 공수처를 장악하면 정치 권력에 또 기생하는 공수처가 탄생하는 거죠. 이런 인사적 독립과 아까 말한 기소권에 대한 형태가 굉장히 다른 두 가지 큰 중요한 문제. 근데 민주당 분들을 또 일부를 포함해서 근현이 아니 현실적이다 이런 말을 많이 들었어요. 자기네들이 이제 생각해 보니까 정신을 차려 보니까 그게 맞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린 민주주의에서 가장 오류가 나는 건 사람을 믿는 거거든요. 예? 이 정권이 유한한데 또 다른 사람이 와서 공수처를 장악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만들어 놓으면 검찰보다 더 큰 권력을 갖는 공수처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권력은 6, 70명뿐이 안 되는 작은 조직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만약에 이 공수처를 지금 새롭게 출발시키는 데 있어서 대통령이 모든 임명권을 갖게 되면 소위 지금 편향된 인사들, 민변 출신들 다 갖다 집어넣고 공수처를 장악하면 그 누구를 어떻게 그럼 이 수사기관을 통제합니까? 네. 그런 어떤 우를 범하지 말자라는 게 제 기본적인 생각이었고 그거를 제 소신껏 주장하다 보니 강제로 사보임 당한 거고 거기서 지금의 원내대표까지 오게 되는 그런 과정이 있었던 거죠. 근데 지금 이 오 대표께서는 입장이 어떻습니까 이게? 저는 똑같습니다. 일관되게. 예. 선거법은 어찌 됐건 그 제 정당들이 다 합의를 이뤄내야 된다. 그것이 민주당도 그렇고 한국당도 그렇고 그냥 그 부의 상정해서 표결로 가면 안 된다. 그렇죠. 그거는 만약에 지금 그런 식으로 선거법을 바꿀 것 같으면 또 다른 다수고 정당에 출연이 되면 자기 마음대로 또 선거법을 바꿀 거 아닙니까? 지금 과거에 군사독재 시절에도 이렇게 선거법을 바꾼 적이 없어요. 이것은 정말로 폭거거든요. 저는 이거는 힘으로 밀어붙일 일이 아니다. 이건 룰의 문제잖아요. 룰에. 게임을 하고 있는 어떤 팀들이 있는데 한 팀에 너무 불리한 룰로 갑자기 룰을 다수가 바꿔버린다고 해서 그것을 인정하고 들어와라? 그럼 이게 어떻게 게임이 정당화될 수 있겠습니까? 저는 한국당도 좀 답답한 면이 있어요. 이것을 그냥 무조건 반대하고 안 된다고 하면 패스트트랙으로 이미 지정돼 있는데 내가 나경원 대표께도 도대체 어떻게 하려는 거냐? 막을 수만 있다면 내가 막아보겠다. 근데 막을 수가 없잖아요, 숫자적으로. 그럼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 답이 없어요. 그냥 무조건 들어눕고 그냥 뭐 총사퇴하면 끝납니까? 국회가? 그럼 너무 무책임한 거죠. 제일 야당으로서의 또 책임 있는 어떤 그 행동들이 필요한 건데 그런 점에서는 저는 과감하게 협상하고 민주당도 이 부담이 있거든요. 그냥 이 선거 룰을 마음대로 밀어붙이는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는 어느 정도의 그 이 교섭단체 제 정당들이 합의를 하고 그 취지, 그러니까는 뭐 소위 대표성과 비례성을 좀 강화하는 측면에 지금보다는 조금 덜 가더라도 합의를 통해서 가야 되는 그 정치 역사를 만들어내야 된다는 게 기본적인 저 생각이고요. 공수처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소권 없는 그런 뭐 공수처 뭐 이름이 어떻게 됐던지 간에 그것을 만든다고 하면 저는 뭐 제가 반대할 이유가 없죠. 그 원래부터 제가 주장하던 건데. 그리고 뭐 검경 수사권 조정은 제가 원래부터 하자고 해서 제가 그 지정된 법안이 제가 만들어 놓은 거니까 거기에 내용적인 측면들을 한국당이 조금 이견이 있으니까 조정해서 합의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전향적으로 한국당의 권성동 의원이 기본적으로 부패 범죄처 같은 결국에는 이제 이 글로벌 스탠다드가 외국에는 그런 부패 범죄처 같은 게 있습니다. 마약 수사청, 중대 부패 범죄청 뭐 이렇게 홍콩에 있는 염정공소나 싱가포르의 탐호조사국이나 지금 공수처의 롤모델로 했다고 하는 민주당에서 주장하는 그런 수사 기관들도 기소권이 전혀 없어요. 어느 나라에도 그런 기소권을 갖고 있는 일부 대상만을 특정화된 수사기관은 전 세계에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검찰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갖고 있으니까 20년 전에 참여연대에서 그것을 견제할 수 있는 또 다른 공수처를 아이디어를 낸 거죠. 20년 전에 만들면 그렇게 만든다고 저는 해도 상관이 없는데 검경 수사권 조정을 통해서 힘을 40, 50% 빼낸다고 하면서 거기다가 막강한 공수처는 수사기소권을 다 갖는 공수처를 만들어 놓으면 이 공수처가 잘못 작동될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된다. 그래서 안전장치를 해야 된다는 게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저는 그렇지 않아요. 지금 준연동형 비례제라고 하는 것도 전 세계에 좀 기형적인 거예요. 어쨌든 그렇죠. 선거 제도라는 거는 그 나라의 특성과 뭐 정치 문화 모든 것들이 다 반영돼서 만들어지는 건 사실입니다. 뭐 꼭 어떤 다른 나라를 따라갈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전 세계 선진 국가들이 이렇게 선택하는 그 선거 제도의 모델들이 있잖아요. 그것은 분명히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너무나 기형적인 형태로 가는 것은 국민들의 참정권을 또 제약하는 측면들도 있어요. 이건 너무나 이 공급자 중심으로 이제 선거의 제도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준연동형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우리 국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제도냐라는 측면에서 보면 좀 퀘스천 마크가 있는 거죠. 저는 개헌과 함께 결국에는 분권화 시켜야 된다. 대통령제를 결국에는 최종적으로 내각제로 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은 뭐 분권형 대통령제를 하던 뭐 어떻게 되든지 간에 과도기를 거치고 이렇게 하면서 결국에는 연동형 비례제 쪽으로 간다면은 모를까 대통령 중심제를 그냥 놔두고 이상한 기형적인 그 준연동형 비례제 같은 이런 제도를 채택할 때 이게 서로 조응이 되지 않거든요. 그러면은 분명히 뭔가 부작용이 날 것으로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 어찌 됐건 뭐 이건 룰의 문제, 선거 제도의 문제이기 때문에 거기에 플레이어로 뛰고 있는 사람들이 일단 합의를 해야 된다는 것이 제일 조건이고 그러면서 조금 이 대표성과 비례성을 강화하려면 왜 연동형만 생각하냐? 중대선거구제도 있잖아요. 우리나라 제도에 맞는. 우리나라 국민들은 직접 후보를 선택하고 싶어 하거든요. 사표 방지를 위해 소선거구제가 문제라면 중대선거구제를 선택해서 결국엔 소수 정당도 의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열어주고 또 사표 방지를 좀 막아내면서 결국에는 대표성을 더 확보하는 이런 쪽으로 가면 저는 충분히 논의를 확장적으로 해낼 수 있다라고 보는데. 중대선거제는 사라져가는 선거제라 그러던데. 그거는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선택하기 나름이에요. 어쨌든 이 비례성과 대표성을 확장하기 위해서는 중대선거구제를 하거나 아니면은 연동 비례제를 하거나 둘 중에 하나뿐이 없거든요. 기본적으로. 근데 이제 지금 현재로서 대통령 중심제를 이제 그거를 이제 섞는 거죠. 어떻게 섞을 건지는 뭐 지금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있긴 한데 연동형 비례제도 도저히 이거는 한꺼번에 못 가니까 준연동형 50% 연동형만 한 거 아닙니까? 중대선거구 제도도 결국엔 소선거구제와 그러면 중대선거구제 결국엔 상하원 같은 개념을 어떻게 그러면은 같이 엮을 것이냐. 그것이 이제 도농복합형이라는 것이 나오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들을 잘 조합을 하면 저는 뭐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는 거예요. 예. 그게 이제 한국당 중심에서 자기들 판단인데요. 기본적으로 뭐 연동형 비례제라는 게 정당에 받은 득표율을 따져서 의석을 배분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는 만약에 30%를 얻었다. 한국당이 30%의 정당 지지를 얻었다. 그러면 300석 중에 90석을 가져가는 거잖아요. 그럼 지역구에서 90석이 아니라 100석을 가져갔다. 그럼 비례대표를 못 가져가는 게 연동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그렇게 되면은 이 소수 정당인 본인들로서는 비례대표를 굳이 낼 필요가 없으니까 뭐 소위 위성 정당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뭐 한국당 뭐 시즌 2를 할까? 뭐 이런 그런 어떤 정당이 있으면. 범보수 진영에서 그런 어쨌든 연대해서 하지 않겠느냐. 결국에는 이런 그 연동형 비례제가 다당제가 출현되고 결국엔 연정이라는 것이 이 형태를 이뤄 나가는 게 불가피한 측면이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민주당의 경우는 후보자를 찍고 정의당한테는 정당 득표를 찍고 이렇게 해서 서로 나눠서 쉐어하는 뭐 이런 쪽의 어떤 뭐 야합이랄까요? 뭐 이런 행태가 선거 행태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보수통합이 어렵지 않겠느냐. 그리고 반대로 이 소위 변혁에 있는 사람들도 신당을 만들면 소수 정당에 유리한 제도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통합을 하지 않으려고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는 것인데요. 저는 조금 다르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그 비례 정당을 역사적으로 계속 유지해 왔던 정의당 같은 경우는 모르지만 저희는 다 후보들이 이제 선거에 나가야 되는 그런 입장에서 비례 정당을 만들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연동형 비례제는 예를 들어서 좀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국회의원은 되고 싶은데 선거에 나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직접 선거에. 네, 직접. 그러니까는 뭐 소위 시민사회 단체에서 뭐 말개나 하는 사람들 국회에 들어와서 목소리 내고 싶은데 국회 들어올 길이 없는 거예요, 자기네들은. 네. 그리고 무슨 뭐 교수를 하거나 학자를 하거나 이런 사람. 정치는 정치 영역이 있는 건데 필드에서 국민들의 선택을 받으려고 해야지 비례 정당을 만들어서 그것이 의석을 차지해 갖고 그거는 뭐 독일이나 유럽의 특수한 문화적 형태들을 갖고 있는 그런 데는 맞겠죠. 근데 우리는 지금 정치 형태 맞지가 않거든요.
그런데 우리 변혁에 있는 사람들은 비례정당을 만들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 선거에 나가야 돼요. 소선거구제. 그럼 1등 아니면 안 되는 그런 구조예요. 예, 어차피. 예, 예. 그럼 뭐 이래나 저래나 1등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무슨 뭐 큰 변수가 될 것처럼 해석하는 것이 일부 한국당의 일부 의원들이 그렇게 잘못된 해석을 하더라고요. 저는 뭐 그거는 중요한 문제는 아니다. 우리는 어쨌든 이 기형적인 합의 안 되는 준연동형 비례제를 동의하지 않고 있고 한국당도 그렇지만 어쨌든 그래서 합의를 통해서 뭔가 새로운 제도를 만들어낸다면 저는 동의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밀어붙인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동의하기 좀 어렵습니다. 그렇지 않죠. 225대 75로 그냥 가면은 쉽지 않죠. 28석의 지역구가 없어져야 되는데 거기 해당되는 분들이 계시니까. 그리고 단순히 그 선거제만 돼 있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어떻게 패스트 3법이 어떻게 조화를 이루는지 뭐 이런 부분들 굉장히 복잡한 정치적인 셈법이 있을 그 겁니다. 12월 3일부터 10일까지가 예, 또 굉장히 중요한 한국 정치에서 그럴 것 같습니다. 예, 그게 이루어지겠네요. 예, 예. 저는 사실은 우리가 큰 역사적 사건 속에서 이제 이 정부가 탄생한 건데 예. 그때에 기대했던 기대치를 생각하면 좀 실망스럽고 한심해요 보면.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문재인 대통령 당선되고 국민들이 환호하고 열광했던 것은 대통령이 국민들과 저렇게 자연스럽게 소통할 수 있을까? 예. 네, 소통 과감하고. 대통령이 그렇죠. 예. 왜냐하면 박근혜 대통령이 그걸 너무 못했기 때문에. 근데 지금의 문재인 대통령 보세요. 누가 소통 대통령이라고 지금 얘기합니까? 왜 이렇게 꽉 막혀 있지?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것만 하려고 하지? 저런 고집통이 어디 있지?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게 왜 그렇게 바뀌었는지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과거에 무슨 청와대 참모들하고 맨날 커피 마시면서 그 뭐 쇼통이니 뭐니 이러고 했지만 지금은 그런 쇼도 안 하잖아요. 이제 뭐 국민과의 대화하고 뭐 이제 좀 한다고 하는데 그런 점에서는 저는 좀 아쉬움이 크고 거기에는 결정적으로 정책적 오류가 있었다. 네. 경제 정책에 있어서 정말 듣도 보도 못한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걸 가지고 나와서 우리 대한민국 경제를 완전히 망쳐내고 그러고는 고집스럽게 그것을 주장하면서 지금까지 왔잖아요. 그 통계 지표가 다 얘기하고 있는데 이 정부에 있는 관료들만 이게 옳은 방향이고 잘 나가고 있다 이렇게 하니 국민들은 힘들어 죽겠는데 예, 이 경제 정책을 끝끝내 고집하고 바꾸지 않고 있는 지금의 고집스러운 모습이 문제가 있다. 저는 이 경제 정책을 큰 전환을 해야 된다는 생각하고 외교안보 남북 관계에서 뭐 극도로 긴장돼 있는 상태에서 대화로 바꾼 그런 측면은 분명히 있죠. 예, 저는 그 역할을 했다라고 봅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남북 관계가 해결된 건 아무것도 없잖아요. 예, 결국엔 기승전 북미 대화를 통해 가지고 거기에 목매고 있는 지금의 문재인 정부가 대통령께서 뭐 운전자론 했지만 언제 운전해 본 적이 있습니까? 맨 뒤에 타가지고 끌려가녔죠. 그러니까 북한은 결국에는 통미 배남 정책을 통해서 한국을 완전히 배제시키고 미국은 과거에 그렇게 끈끈했던 저 한미 동맹 관계가 완전히 균열이 가서 대한민국 정부에 대한 신뢰가 완전히 추락돼 있는 상태고. 그러니까는 대외적으로는 뭐 한미 관계뿐만이 아니라 기본적인 외교 관계가 남북 관계가 뭐 제대로 이게 호전돼서 기본적으로 무슨 저 북한의 비핵화가 이루어진 것도 아니고 그러면서 미국 관계, 일본 관계 뭐 그렇다고 중국과 러시아 관계가 뭐 다 좋아진 것도 아니 이런 굉장히 고립돼 있는 외교가 돼버린 처해져 있는 이 상황이 결국엔 저는 문재인 정부가 자초한 측면이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좀 전반적으로 보면 너무 무능하다. 그리고 무책임하다. 이런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임기를 줬다고 해서 당신 마음대로 모든 걸 다 하라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뭐 정치에 대해서 협치에 대한 것을 끊임없이 얘기하면서 겉으로만 야당의 목소리도 듣고 본인이 하고자 하는 것을 다 못하면 결국엔 국회에서 제도적으로 뒷받침이 안 되니까 못하잖아요. 박근혜 정부도 마찬가지. 그러면 조금 더 수용해서 내가 100을 못하면 그래 요번에는 그럼 30이나 40 정도 가자 라고 생각해야 되는 게 필요한 거 아니냐는 거죠. 그게 결국에는 그 협치가 되는 것이고 결국에는 야당을 존중하는 국정 운영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안 하면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내 생각만 무조건 옳으니까 가라. 조국 사태도 이 법무부 장관을 임명하면서 이게 나라가 2달, 3달 동안 이렇게 국정이 마비되는 블랙홀을 겪은 경우가 있습니까? 예? 역사적으로 헌정사상 유례가 없는 이런 일을 겪었단 말이에요. 그럼 왜 대통령이 내가 지명한 조국이 흠결이 없고 완벽한 사람인데 왜 태클을 거냐? 내 생각이 옳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걸 겪은 거 아닙니까? 초기에 이거 좀 문제가 있다라고 국민들이 반대하는 여론이 굉장히 높았잖아요. 여론 지지도에 굉장히 민감한 정부가 그때 과감하게 사퇴를 시키거나 정리를 했으면 66일 동안 국민들이 거리로 뛰쳐나와서 몇십만 명이 그렇게 양극단으로 이렇게 분열이 되는 그런 국론 분열 사태는 겪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거는 온전하게 대통령의 책임이 이미 있는 거죠. 그러고는 사과 한마디 제대로 안 하고 그냥 얼렁뚱땅 넘어가려고 유감이다, 뭐 송구스럽다 이런 거 갖고 되는 문제는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국민통합과 그 협치의 그 소통 대통령이 되라. 네. 이런 주문이시네요. 예. 그러려면 본인이 양보해야 되는 겁니다. 양보하라. 예. 대통령이라고 내가 모든 거 내 마음대로 다 하겠다는 생각 갖는 순간 독선으로 흐르는 거죠. 예. 자기 생각을 갖다가 네. 이 어떤 그 국민들의 요구와 어떤 야당의 어떤 의견이 있으면은 양보할 줄 알아야 된다. 그럼요. 리더라는 게 과거에 지금 우리 국민들이 다 모든 정보를 공유하고 민도가 높아졌는데 과거에 우리가 근대화 시절에 뭐 아주 카리스마 있는 나를 따르라고 하는 그런 주도형의 리더십이 통용되는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본인이 오히려 포용하고 양보하고 함께 묶어서 그래 함께 가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한 거 아니겠어요? 대통령도 예외가 아닙니다. 정당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는 그 안에 두 동강이 나는 겁니다. 지금 손학규 대표도 우리 당에 마찬가지고 과거 패스트트랙을 12대 11이면 11명의 국회의원 과반이 한 명이 모자란 반수가 반대했으면 적어도 설득을 통해서 그래도 이거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니까 설득을 통해서 같이 가려고 노력해야죠. 그거를 그냥 니네들은 그러면 다른 생각이니까 또 따라오든지 말든지 우린 내 마음대로 갈 거야 하니까 당이 이렇게 두 조각이 나는 거 아닙니까? 그럼 나라를 두 조각 낼 겁니까? 저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다시금 초심을 돌아봐야 된다 이런 생각을. 변혁의 그 신당이 네. 정말 잘 잡아나가는 게 한국 정책의 발전 아닌가 싶습니다. 아이고. 건성을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